중국 허난성 공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설 연휴 이후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4세의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예상치 못하게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DNA 테스트 결과가 공개된 후 그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지난 18개월 동안 20번 이상 성폭행을 당하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까요? 이 사건의 섬뜩한 세부 사항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장인의 어두운 비밀, 18개월간의 참혹한 이야기.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1월 19일 강력한 한파가 공의를 강타하며 기온이 섭씨 -3도로 떨어지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자정 무렵 마을의 고요함이 갑작스러운 공포에 찬 비명 소리로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지아슈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곧장 방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눈 덮인 마당에서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얼굴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아버지 리다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이지아슈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서둘러 부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공포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넓게 퍼진 커다란 핏자국이 소름 끼치는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둑한 방 안에서 어머니인 쉬안니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통스러워 보이며 쇠약해 보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쉬안니의 삼촌 리슌과 73세의 할아버지 리모모가 옆방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때까지 쉬안니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바닥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리씨는 재빨리 가위를 집어들고 아기의 탯줄을 잘랐습니다. 그는 신생아를 두꺼운 면 재킷으로 조심스럽게 싸서 따뜻하게 데워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두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던 중 리슈는 즉시 자신의 여동생 리투안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족 모두 이 사건에 크게 놀랐는데 아무도 쉬안닌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 동안 쉬안닌이 여러 겹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그녀의 신체 변화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임시로 돌봄을 받게 되자 리투안은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절차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문의 과정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하려면 가족이 DNA 검사를 통해 아기와 어머니 간의 생물학적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어려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출생에 얽힌 상황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며 가족 내 의심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1월 26일 저녁, 리투안은 예상치 못하게 쉬안닌의 남동생인 순용에게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빠요? 아직 일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두 가족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거의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용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중 리투안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칠 전 쉬안닌이 집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가족이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업을 완료하려면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생물학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보와 자원이 제한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녀의 남편 가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리투안에게 소식을 들은 순용은 즉시 쉬안닌과 그녀의 남편이 DNA 검사를 통해 아기와 부모 간의 생물학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쉬안닌의 남편은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즉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믿기 어려운 진실과 점점 커져가는 의심에 직면한 순융은 2월 8일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을 2022년에 발생했던 쉬안린을 대상으로 한 강간 미수 사건과 연결시켰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리모판이 쉬안린을 강간하려 했으나 실패해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융은 리모판이 쉬안린을 공격한 시점이 여자아이의 출생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당국은 용의 선상에 오른 200명 이상의 남성을 조사했습니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경찰은 마을 내 40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혈액 샘플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월 23일 쉬안린의 시아버지인 리모모가 경찰에 의해 구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곧이어 쉬안린의 삼촌 리슌이 어레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또 다른 용의자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리슌은 어레이가 딩모칸이라는 58세의 남성으로 키는 약 6m로 작고 둥근 얼굴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딩모칸은 마을 주민이 아니라 인근 마을에 거주하며 고물 수집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년간 쉬안린의 시아버지 리모모가 딩모칸과 자주 교류해왔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종종 길가에 서서 몇 시간씩 대화하며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일부 이웃은 마을에서 대체로 과묵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드문 리모모가 딩모칸과는 유난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쉬안린의 시아버지와 딩모칸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쉬안린이 겪은 비극적 사건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사 결과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리모모가 지적 장애를 가진 며느리 쉬안린을 반복적으로 강압하여 집에서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리모모는 딩모칸이 같은 집에서 쉬안린에게 여러 차례 비슷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주선하고 이를 돕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행위들은 결국 쉬안린이 임신하여 2024년 1월 19일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해 공안국 법의학 검증센터의 DNA 검사 결과 딩모칸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허난 법의학 연구소의 정신과 보고서는 쉬안린이 중등도에서 중증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으며 성폭행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은 쉬안린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를 종종 단순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쉬안린은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팔에는 작은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같은 간단한 질문을 받으면 그녀는 종종 대답하지 않고 질문자를 멍하니 순진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팔을 교차한 채 어색하고 수줍은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많은 농촌 가정과 마찬가지로 쉬안린의 부모는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위해 남편을 찾아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편이 그녀를 돌보고 보호하며 앞으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쉬안린이 24세가 되었을 때 중매를 통해 그녀의 가족은 그녀보다 2살 연상인 리다오와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리다오는 어린 시절 앓았던 병으로 인해 사급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지도 아래 그는 죽을 끓이거나 빨래를 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간단한 수준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지만 집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으며 1년에 몇 번 들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비록 결혼했지만 쉬안린과 리다오는 종종 각자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없었던 리다오는 대부분의 시간을 5km 떨어진 누나의 집에서 지냈으며 낮에는 인근 마을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리다오의 가정생활은 대부분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삼촌 리슈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일을 하고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오며 말린 두부나 고기 같은 음식을 가져와 식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모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근처 주요 도로를 산책한 뒤 오전 9시쯤 돌아오는 일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 음식을 준비했으며 쉬안린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의 감시 카메라 데이터에 따르면 리다오와 쉬안린 간의 상호작용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드문 보살핌의 순간 중 하나는 어느 이른 아침 리다오가 죽을 끓여 쉬안린의 방에 가져다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두 사람 사이에 멀고 무관심한 관계 속에서 잠시 반짝이는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리다오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불을 끌 시간이 되면 그는 큰 소리로 쉬안린, 불 꺼라고 외쳤고 그러면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지시에 따라 불을 끄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마치고 다시 침묵에 빠지며 멀고 무관심한 관계 속에서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쉬안린과 리다오의 결혼은 진정한 가족의 본질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공유된 유대감이 결여된 차갑고 거리가 먼 배치로 가족의 신성한 유대라기보다 의무적으로 꾸며진 설정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많은 역경을 겪은 쉬안린은 신체적, 감정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방치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은 가슴 아픈 비극에 기여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 딩목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쉬안린의 시아버지인 리모모와 불법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딩목한은 리모모에게서 낡은 냉장고, 텔레비전, 3륜차 등과 같은 물품을 외상으로 자주 구매하며 상당한 채무를 쌓았습니다. 2022년 2월 어느 아침 리모모의 두 딸이 집에 없을 때 딩목한은 평소처럼 고철을 수집하러 찾아왔습니다. 이때 리모모는 잔인한 제안을 했습니다. 채무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딩목한이 지적 장애를 가진 며느리 쉬안린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8개월 동안 이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리모모의 집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딩목한은 평균 15에서 20일마다 리모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종종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없는 아침 시간을 골라 자신의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딩목한은 최소 20번 이상 리모모의 집에 찾아와 지적 장애를 가진 며느리 쉬안린을 학대했습니다. 증언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딩목한이 방문할 때마다 리모모는 직접 이러한 학대를 주선하고 이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는 쉬안린을 남쪽 방으로 불러들였고 그 방은 딩목한이 그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개인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 리모모는 문 밖에서 망을 보거나 마당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세심히 감시하여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리모모의 행동은 단순한 공범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이 범죄의 조직자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냉혹한 계산과 공감의 부재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이러한 학대가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지속적인 범죄의 사슬을 형성하여 쉬안린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와 헤아릴 수 없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 부도덕한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 딩목한은 정기적으로 리모모에게 몇백 킬로그램의 밀, 전자레인지, 심지어 고철 수집 중 소에게 금액까지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물들은 단순한 뇌물을 넘어 이들 두 사람이 지속적인 범죄의 사슬을 형성하면서 보여준 공모와 비인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모모의 진술은 딩목한의 증언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3월에 딩목한이 자신에게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23년에 딩목한은 전자레인지 3대, 빨간 전기 3륜차, 그리고 한 포대의 밀가루를 추가로 가져다 줬습니다. 리모모의 아들 리슈는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쯤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기차는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리모모는 리슌에게 새 전기차를 사기 위해 3000 위안을 요청했으나 그 전기차는 이후 비에 손상되어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집에 새로운 전기차가 나타났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낼까 걱정한 리슌은 차량의 전선을 끊어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도 지나지 않아 그 차량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고 리슌이 아버지에게 그 출처를 물었을 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물건들도 자주 사라졌으며 인덕션 쿠커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이 신비롭게 없어졌습니다. 이 물건들에 대해 물어보면 리모모는 단순히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리슌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매우 고집이 세고 질문을 받을 때 자주 짜증을 내며 내 일이나 신경 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리모모와 딩목한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리모모의 완고한 성격과 수상쩍은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리 가족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을 알게 된 후 순융은 깊은 생각과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만약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없었다면 시댁 식구들이 그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순융은 자신을 포함한 양쪽 가족 모두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연쇄적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가끔 밤의 고요 속에서 여동생의 삶을 떠올리면 몇 달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순융은 여동생을 더 자주 방문하지 못한 것과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일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며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쓰라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누구도 그들을 해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가족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순융의 말은 단지 한 형제로서의 죄책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동생에게 닥친 비극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여동생의 가족을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력히 알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9월 30일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서면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딩목한과 리모모는 모두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딩목한은 징역형 외에도 출산 후 관리, 영양, 기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쉬안린에게 15,000 위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발표된 후 딩목한의 아내는 극심한 분노와 실망 속에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굴욕을 안고 있었습니다. 짧은 인터뷰에서 그녀는 딩목한과 직접 대면해 자신을 괴롭힌 질문들을 하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요? 당신 나이에 옳고 그름도 모른단 말인가요? 왜 그렇게 취약한 여성에게 끔찍한 짓을 했나요? 그녀는 남편이 체포되어 조사받는 동안 그를 이토록 잘못된 길로 이끈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추측은 그녀의 혼란과 실망만 더 깊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믿고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남편이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수치를 안겼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개인적인 고통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범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끼친 파괴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지 딩목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비극의 이유를 이해하고 정의를 호소하는 절박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판결은 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법이 정의를 수호하며 피해자를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한다는 증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쉬안린의 가족에게 판결은 그녀가 겪은 깊은 상처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쉬안린이 겪은 신체적, 정서적 상처는 그녀의 삶에서 일어난 비극을 아프게 떠올리게 하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범죄자의 재판을 넘어 윤리와 인간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에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쉬알린과 같은 취약한 개인들이 더 잘 보호받지 못했는가? 이 사건은 그녀의 가족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지 못한 공동체의 실패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